어머니,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그 고급 요양원입니다. 2024년 겨울 서울에서 2시간을 달려온 고급 세단이 깊은 산속 비포장도로 끝에 멈춰 섰습니다. 40대 중반의 사내 강도연이 조심스럽게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여인 이정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건 고급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이 깨진 채 방치된 폐가였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트렁크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꺼내 현관 앞에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작 며칠치 옷가지와 약간의 식료품, 그리고 오래된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더는 형편이 안 됩니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업 실패, 빚더미, 그리고 가정의 압박. 그에게는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과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는 빠르게 방향을 틀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망설임도 없이 먼지 구름이 일더니 곧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70대 노인이 홀로 산속 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헌 코트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30분 뒤 산을 내려가던 아들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500억. 그리고 완전한 파멸.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선택의 대가에 관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도연은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강남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며 연 매출 수십억을 올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외제차를 몰며 주말이면 골프장을 누비던 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자수성 가형 사업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시작점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정임은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펼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들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었지만 아들만은 대학을 보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길 바랐지만 아들은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제게 사업 자금만 좀 빌려주세요.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이정임은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이 강도연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순조로웠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강도연은 어머니께 매달 생활비를 드렸고 가끔 외식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아들이었고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급격한 시장 변화와 경쟁 심화로 회사는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프로젝트가 엎어지면서 수십억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강도연은 은행 대출로 버티려 했지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혔고 차도 압류 직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다투었고 중학생 아들은 학원비가 밀려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모시는 것도 이제 한계예요. 우리도 살아야죠. 요양원에 모시세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빚독촉 전화가 울릴 때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시며 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도연아, 나는 괜찮다. 내일이나 잘 챙겨라. 그 말이 강도연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도연은 인터넷으로 외딴 폐가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북부 깊은 산속 10년 전 폐업한 펜션이었습니다. 가는 길도 험했고 주변에 민가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답사했고 최소한의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백 번 합리화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월 200만 원이 넘어. 나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 어차피 혼자 지내시는 것, 산속이면 공기라도 좋잖아. 며칠만 버티면 다시 데리러 올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기라는 것을, 범죄라는 것을.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1월 18일 아침 그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대요. 같이 가보시죠. 이정임은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강도연은 라디오를 크게 틀어 침묵을 메웠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공기 좋은 곳이라며? 네,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거짓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고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도로는 비포장이 되었습니다. 차는 덜컹거렸고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도연아, 여기가 맞니? 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하지만 그의 손은 핸들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폐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어머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강도연은 차라리 소리라도 질러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그가 어머니께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차에 올라타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어머니의 작은 실루엣.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이정임은 천천히 폐가를 둘러보았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루는 썩어 있었고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자신을 위해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 라면 3개, 생수 2병, 담요 1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쓸쓸하고 허무한 웃음이었습니다. 70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망이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탈함과 깊은 슬픔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정임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지갑과 함께 작은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김태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먼지를 쓸어내고 덜 썩은 부분을 찾아 담요를 깔았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평생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단칸방에서 아들을 키울 때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지붕은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어둠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기온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정임은 담요를 몸에 둘렀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배도 고팠지만 라면을 끓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생수 한 모금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폐가 밖에서는 바람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주머니 속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전등으로 명함을 비추며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것처럼. 도연아, 내가 선택했구나. 그렇다면 엄마도 선택을 해야겠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산을 내려온 강도연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껐습니다.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계속 엑셀을 밟았습니다. 빨리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며칠 후에 다시 갈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 32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도연은 무시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도현 씨 맞으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변호사? 왜? 벌써 신고가 들어간 건가? 아니면 빚 때문에?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신지. 이정임 여사님의 대리인으로 연락드립니다. 시간 있으시면 제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직접 찾아뵐까요? 긴급한 법적 사안입니다. 강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의 대리인? 어머니가 변호사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차갑게. 그러시죠. 이정임 여사님께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정인빌딩의 실소유주이십니다. 공시지가 기준 약 500억 원 규모의 상업용 건물입니다. 오늘 오전 여사님께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하셔서 모든 자산 관리 및 상속 관련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들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500억? 강남 빌딩? 실소유주? 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어머니는 기초연금을 받는. 강도현 씨 여사님께서는 지난 40년간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외아들인 당신이 자수성가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뭔가 중대한 사건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강도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2시 모든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당신과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지금 관련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도연은 차 안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500억. 강남 빌딩. 실소유주.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목소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열어 역삼동 정인빌딩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지상 15층 규모의 상업용 건물. 1층에는 유명 은행이, 위층에는 여러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평당 가격, 전용 면적, 예상 매매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450억에서 최대 550억.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도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초라한 원룸에서 기초연금으로 살던 어머니가 500억 자산가였다니. 왜 숨기셨던 걸까? 왜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으셨던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듯 아들이 자수성가하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한 척, 힘들어하는 척 사셨던 것입니다. 처음 사업 자금 8천만 원도 그녀에게는 푼돈이었을 것입니다. 강도연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자산 환원과 법적 관계 단절.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상속도 증여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500억이 그의 손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그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과속 딱지가 끊기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모셔와야 해. 사과해야 해. 무릎 꿇어야 해. 500억.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를.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돈 때문에 돌아가는 거잖아. 500억 때문이잖아. 정말 어머니가 걱정돼서 돌아가는 거야? 그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듯 달렸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15분 강도연의 차는 다시 그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둠이 빠르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비포장도로는 더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는 덜컹거렸고 그는 계속 엑셀을 밟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앞길을 가까스로 비췄습니다. 마침내 폐가가 보였습니다. 그는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폐가 앞에는 아까 그가 내려놓은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정임, 엄마.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폐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담요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물병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안 돼. 어디 가신 거야? 그는 폐가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길, 숲속, 어디를 봐도 인적이 없었습니다. 11월 저녁 산속은 칠흑 같았습니다.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70대 노인이 이 추위 속에서 어디로 간 것일까? 강도연의 머릿속에 끔찍한 상상들이 스쳤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 추위에 쓰러지신 건 아닐까?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그는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어머니. 그는 산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으로 여기저기를 비추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1시간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떠나신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한 후 이곳을 떠나신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모시러 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사람일 수도,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누군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무릎 꿇은 채로 폐가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후회가, 자책이,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텅 빈 폐가 안에서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은 서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산을 헤맸지만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자신이 어머니를 유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그는 일단 집으로 돌아와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명은 법원 집행관이었고 3명은 은행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도현을 보자마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도현 씨, 이정임 여사께서 보증선 대출건에 대해 보증 철회 및 즉시 변제 요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아파트의 실소유권이 이정임 여사께 있음이 확인되어 명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강도현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집은 법적으로 이정임 여사 소유입니다. 당신 명의로 되어 있던 건 여사께서 증여하신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신 것입니다.
관련 서류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3일 내로 명도하셔야 합니다. 집뿐이 아니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사무실도 심지어 그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초기 자본금도 모두 어머니의 돈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강도현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통보가 왔습니다. 그가 거래하던 은행들에서 일제히 대출 회수 통보를 보낸 것입니다. 이정임 여사가 보증을 철회하고 관련 담보들을 회수하면서 그의 신용도가 급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안에 수억 원을 갚지 못하면 파산 절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이혼할 거예요. 아들은 제가 키울게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사흘 만에 강도연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도 차도 회사도 가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겨우 잠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곧 그를 외면했습니다. 빚쟁이를 감싸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정임 여사께서는 당신과의 접촉을 일체 거부하고 계십니다. 한편 이정임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숨겨왔던 또 다른 재산이었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남긴 작은 건물 하나로 시작해 그녀는 조용히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임대 수익, 그리고 현명한 재투자.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특히 어린 아들에게 재산을 알려주면 그 아이는 결코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가난한 척했습니다. 초라한 원룸에 살며 기초연금을 받으며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길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보였습니다. 돈을 벌수록 교만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어머니 바빠서요. 다음에 봬요. 그래도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아들은 어머니를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도 손자가 할머니를 피하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아들은 마침내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는 것을. 차 안에서 산으로 향하는 내내 이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멈추길 바랐습니다. 양심이 그를 멈추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가 앞에 그녀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이정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제는 정리할 때라고. 폐가에 혼자 남겨진 후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폰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시작하세요.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30분 후 고급 세단 한 대가 폐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차였습니다. 이정임은 담요를 접어 가방에 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주려던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독거노인 지원, 장학재단. 40년간 모은 재산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여름 강도연은 서울 외곽의 한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 공용 화장실, 삐걱거리는 침대.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으로 겨우 낀 일을 해결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아들은 그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폐가 앞에 홀로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슬픔만 가득했던 그 눈빛.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땀에 젖은 채로. 그는 수없이 어머니를 찾으려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알아낸 빌딩 앞에서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그를 쫓아냈고 경찰이 그를 경고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여름 어느 날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익명의 기부자 아동복지시설에 100억 원 기부. 기사를 읽던 강도연은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받을 수도 있었던 그 돈이 낯선 아이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임장학재단 설립, 저소득층 학생 지원. 이어서 독거노인 주거지원 프로젝트 시작. 매달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조금씩 사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고시원 방 한 구석에 앉아 신문 스크랩을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부 소식을 담은 기사들을. 그것이 그가 어머니의 소식을 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500억. 한때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그 돈.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짜 잃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 가난한 척하면서도 아들의 성공을 지켜보던 어머니. 마지막까지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신 어머니. 강도연은 매일 밤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하지만 그의 기도는 텅 빈 고시원 방에서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선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산속 폐가에서 어머니를 버린 그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어머니까지. 2025년 여름밤 고시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어디선가 어머니도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 하지만 이제 그것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선택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